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문제 삼으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합당을 둘러싼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분수령이 될 민주당 의총 결과도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던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거 계속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부동산 임대업자를 딱 겨냥을 해서 이제 이른바 SNS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42,500 세대는 절대 적응 물량이 아니다. 이 물량만 나와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는데.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 이제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 심리를 좀 되돌리고 환기시키기 위한 SNS 메시지를 강력하게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문자를 올린 것도 밤 자정 12시경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전문적입니다. 뭐 임대 아파트는 16%가 서울에 있고 뭐 이렇게 조목조목. 예.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 대통령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부동산 임대업자 아니면 잘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멘트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작심하고 오늘 이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특히 이 임대업자 에 대한 과세 문제, 중과세 문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정책을 아마 뒷받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SNS에 올리고 또 몇몇 언론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좀 SNS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뭐 몇 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뭐 어느 정도가라면서 아주 세세한 표현까지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대통령의 SNS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깨알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제가 볼 때 과장급 이하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부 부처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주무부처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국세청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도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입을 닫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서 원맨쇼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지금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의도나 의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의 선례를 보면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 부작용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등록 임대업 갖고 지금 깨알 지시를 또 하셨잖아요. 네. 올해 뭐 등록 의무 기간이 끝나는 게 서울만 25,000세대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과 유예 시점 5월 9일을 시점으로 보면 그 전에 25,000채 중에서 몇 채가 의무 등록 기간이 끝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의무 등록 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임대로 내놓은 주택에 임대업자가 임대차 3법 그 악법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거기에 의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못 내놓습니다.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주택자에게 매물로 내놔라고 주장을 하실 정도가 되려면 그 잘못된 법부터 풀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풀이 분풀이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정서를 때리는 쪽으로 주력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별 효과가 없고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유세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 구조가 훨씬 더 왜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받지 않습니까? 예. 왜 이걸 답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연일 나오고 있는 SNS 메시지가 이제 부처가 움직이지 않아서라는 어떤 관측들도 네. 해주셨는데 여론은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SNS 메시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어떤 민생 역점을 두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저는 기대와 지지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깊이 와닿을 겁니다. 예. 저는 실패한 이유가 당시에는 상당히 부동산 정책의 이념성,
정치가 개입됐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 한다면 주관남한테 깨알 정책을 몰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동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르다. 나는 부동산 선거를 총론부터 갈라놓고 모든 걸 꿰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실패는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저는 이러한 깨알 정책들이 공직자들이나 관련되는 업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좀 더 과거와는 달리 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지 않을까.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다만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제도나 정책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예. 후속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속도 있게 강력하게 뒷받침되면 아마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빠르게 과거 정부와는 달리 안정화로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도가 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당에서 오늘 그 부동산 감독원 관련 법안을 오늘 발의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발의가 되면은 그 영장 없이도 개인의 대출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던데 이 법안 추진하는 거 보니까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옥상옥이잖아요. 부동산 감독원에다 수사권을 주고 사법적 권한을 부여했거든요. 그럼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8개월 전에요. 9개월 전입니다. 9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냐면 주택 공급 늘리고 보유세를 세금을 강화하는 거 하지 않겠다. 예.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6개월 가만 계시다가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가만 계시다가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에 곧장 호소하는 방식으로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세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원까지 해서 법령 제조까지 해서 온통 시장을 압박하는 쪽에다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징벌적 과세로 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점 내에 못 팔 경우에 계속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버티는 바람에 결국 수도권 민심이 안 좋아져서 손들었잖아요. 왜 똑같은 실패를 답습합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탁현민 전 비서관하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방식으로 깨알지시하고 개입하고 시장 왜곡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창갑니다. 예, 자 민주당 당내 이야기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이 지금 당내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사과에도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또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전윤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전질철 변호사는 김성태를 도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느냐.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파악을 해보자. 이건 감찰이 필요하다. 이성윤 최고는 이 큰 분란을 일으켰는데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성윤 최고는 최고위원은 적어도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어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과로 끝날 수는 없다. 이른바 이제 반청계 혹은 비당권파에서는 계속 사퇴 요구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 사태는 상당히 좀 확산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친명계 친정계 갈등과 불통 사태가 이번 단적으로 특검 사태에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친정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전혀 몰랐다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초기에 쌍방울 사태에 관여를 했지만은 전혀 나중에는 빠졌던 사람이고 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탄압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를 해도 추천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3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대통령을 죽이기 앞장섰던 사람을 어떻게 특검을 하면 언론 몇 군데만 찾아봐도 금방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냐라고 전혀 진짜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누가 어떤 쪽이 말이 옳으냐를 떠나서 이렇게 양쪽이 불통하는가 말하자면 청와대와 정책위 대표 진영 간에 이렇게 긴밀한 소통이 되지 않나. 더구나 아주 정부 향방을 가늠한 특검의 신상 문제를 놓고 민정수석과 정청래 쪽이 몇 번만 통화를 했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사안이 생길 수 있나.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사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바로 그게 이번 사태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후로 또다시 제2, 제3의 이런 불통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매우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여권 내부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김어준 씨 방송 출연해서 전준철 변호사 추천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약간 해명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걸 듣고 나서 이거 듣고 보니까 해도 됐던 인사 같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성 지지층 여론에 영향 얼마나 줄까요? 뭐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8개월, 9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발끈 화를 낸 것도 저는 이상하지만 예.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 표면적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윤 최고가. 유감이다 해놓고 업무론 얘기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치받은 거죠. 대통령을. 청와대를 치받은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또 고주할 미주할 예.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사당화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었던 그 수법 그대로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 양측의 갈등은 제가 볼 때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미 민주당 지지층 내의 내부 분열과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져갔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청와대 어중과 상관없이 임명해도 될 뻔했는데 왜 그랬냐고 나오는 것은요. 예.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하고 강성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청와대에 고개를 숙이는 듯 하지만 여당 내 야당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겨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의 지지를 못 받았고 예. 또 그동안의 여러 현안을 통해서 올해 8월에서 전당대회에서도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그를 위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갈등 양상으로 갔고 어디 한쪽은 깨진다 이렇게 저는 예. 봅니다. 민주당 합당과 관련한 이야기 나와보려고 하는데요. 특검 추천의 논란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에도 불똥이 번진 걸로 보입니다. 시선은 지금 열리고 있는 그 민주당 의총 결과로 향하고 있는데요. 합당 논의가 사실상 정리수순이란 목소리도 나왔는데 박용진 전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권 문법으로는 이렇게 되면 합당 논의는 합당 논의와 관련된 논란은 여기서 좀 정리하자. 이런 이제 정리의 수순. 당장 제안은 이번에는 없는 걸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13일까지 했잖아요. 근데 시한을 박는 거 그리고 합당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민주당의 어떤 반대 비판적 입장을 가진 분들을 극렬 합당, 반대론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 혼자 그랬겠냐.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에게도
그런 의사들이 교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순들을 밟아갔고. 네, 박용진 전 의원 목소리대로라면 합당 논의와 관련된 논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의총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의총 그리고 직전에 정 대표가 재선 의원 만나고 예. 그다음에 의총 끝난 바로 또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 합당이 이 물살을 타느냐 아니면 상당히 좀 잦아드느냐 그랬던 모멘텀인데 일단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동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6월 지방선거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굳이 정청래 대표 개인에게만 좋은 합당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인데 이 논리를 정청래 대표는 깨트리지 못합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의 논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 주장을 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정 대표하고 최고위원 4명에 머물고 있는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고위원 3명 외에 여러 가지 초선 재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이제 여러 의원들이 합당의 반대론, 말하자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해서 분열을 야기시키냐라는 논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의총에서는 합당 반대론자들 일제히 아마 목소리를 내면 이 반대 여론을 뚫고 정면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유일한 방법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말하자면 전당원 투표 또는 여론조사인데 이미 그 부분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는 아마 경론 끝에 출구 전략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여론조사 제안도 그저께 무산됐고요. 또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로도 지금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 1인 1표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가까스로 넘기고 난 뒤에 바로 합당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게 고립이나 그 곤란을 자초했는데요. 아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하겠다는 것은 지분을 보장한다는 뜻이고 지분을 보장해서 자기 세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정치를 오래 한 정청래 대표가 왜 저렇게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나 전당원 투표인데 그건 왜 길이 되냐 하면요. 투표율이 낮으면 무조건 정청래 대표의 의향대로 갑니다. 강성 지지층들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전당원 투표한 거 보면 되게 투표율이 30%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걸 강행만 할 수만 있으면 명분도 없고 동력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밀어붙였는데 중과부적이죠. 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4+1이 반대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금 입장을 안 내고 있거든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합당에 관련돼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물 건너 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시간으로 보나 구정 전에 뭘 내서 답을 하기도 힘들고 3월 20일 전후로까지 완성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야 공천을 하는데 손 들고 나가야죠. 나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게 무산되잖아요.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거치 고민까지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일단 8월 전당대회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엔 친명계의 승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내용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까지 제명을 했는데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하죠. 깝깝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수면 위에 올라온 사안은 처리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석 달 반 앞두고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어쨌든 매듭을 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고 나오는데 일부에서 정당 내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걸 사법부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가 되면 징계 사안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사실관계에 대한 강변이나 확인은 하지 않고요. 죽이기다, 속가내기다, 숙청이다 이렇게만 가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도 그렇고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낸 게 부적합하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당의 수석 부위원장단이 그런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윤리위원회 가서 우선 소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안은 채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 만나가고 직접 정치를 시도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숨 쉬는 것 말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종혁 전 최고의 주장에 따르면 윤리위에서 소명하면 됩니다만 거기 심판이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바깥쪽에서 심판을 불러오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본안 소송을 하든 가처분을 하든 이것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처분으로 신청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상황은 종료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장동혁 당권파들이 이제 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당권파들의 확고한 당 운영 시나리오,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시나리오는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몸통 자르고, 그다음에 머리였던 김정우 자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였던 배현진 서울시장 자르고, 그다음에 외부 지원군이었던 오세훈 자르고, 이게 착착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든 이기든 특히 이제 질 거를 오히려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이후에 자기 세력들을 확실히 다 강화하기 위해서 강성 친윤, 보수, 일변도로 가고자 하는 장동혁 대표를 확고한 어떤 당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뭐 외연 확대라는 중도 뭐 수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격가지거나 문의나 갈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당동의 이번 선거 입장 이후의 모든 상황은 극우 일변도 드라이브, 뭐 고성국이라든지 뭐 전환국이라 이런 유튜브들과 함께 가는 그런 당 노선 선거 전략 확고부동해서 뭐 다른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연쇄 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타깃으로는 그 배현진 의원 그리고 정성국 의원에 대한 징계도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친한계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갈 때까지 가겠죠. 배현진 의원, 정성국 의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당 지도부의 노선이나 당 지도부의 그 당권 이 권위에 도전하는 누구든 다 그런 식으로 입틀막 하겠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배현진 의원은 징계를 할 만한 그 징계 수위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제명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겠죠. 한석이 중요한데. 서울시당 위원장 갖고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지역에서 선거 지휘를 못할 거고, 뭐 그런 공천에도 전혀 관여를 못할 거고, 뭐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 박정호 의원 갈 때까지 갔다. 입틀막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그 친한계에 대한 연쇄적인 제명 계속되면 지금 국민의힘엔 누가 남습니까? 저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걱정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입틀막을 하느냐 이 얘기인데 비판도요.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하는 비판하고 패배를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근데 발언 수위가 오락가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단순히 당 지도부를 뭐 보호하고 옹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험 수위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건 자해입니다. 자해이기 때문에 당이 이거를 지금 털고 가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한데 벌어진 일을 봉합 안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봉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구정이 지나고 나면은 3월 초쯤에 아마 당명이 공개될 겁니다. 당명이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서 당이 아마 새 신안을 내놓을 거고 곧바로 구정 이후에
지방선거 공관위원회 구성하고 지도부가 현장 활동, 현장 지도에 나서면은 저는 이 사태가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냉정하게 자숙하는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는 겁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분열이 가속화돼요. 이게 지금 선거를 3개월, 4개월 앞두면 자연스럽게 그 거대 양당의 지지층이 자연스럽게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결집이 되지 못하게 계속 장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지금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리를 잡히는 모양새가 되니까 조금 좀 냉정해지면 어떨까요? 다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사진도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찾아가서 따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나를 정말 직무정지시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냐? 윤리위에 대한 이야기도 물었는데 장동혁 대표 당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다. 일정이 있다면서 자리를 바로 떴거든요. 네. 지금 이 사태는 그럼 배현진 의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막판 장동혁 대표가 뚜렷한 얘기를 못하고 한숨을 푹 쉬고 이제 의사당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국민의힘은 뭐 고장 체제가 아니냐, 고성국 장동혁 체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치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고성국 씨가 마치 다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공천 지방선 공천을 달라. 예. 뭐 압박을 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현주소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한동훈이나 배현진 이런 정치인들이 사실은 중도층의 인기가 좋은 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하려면 중도층 인기가 좋은 그래도 반응이 평판이 좋은 한동훈이나 배현진이나 김종욱 이런 사람들 다 내치고 더구나 중도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인물이 또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저렇게까지 지금 척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미가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면 이재명 대 장동혁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의힘 보수 쪽은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홍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지지했던 16명 현역 의원들 이 가만두겠습니까? 공천들. 그 다음에 당협 위원장 경고만 37명이 말이죠. 지금 일시적으로 다 교체는 하지 않지만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 흔들 겁니다. 거기다가 인구 55만 명 이상 지역의 단체장들 예. 중앙당이 다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장동훈 체제가 확실히 이번 공천이라 모든 정부 구도를 완전히 본인 주도대로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강성도 일반도로 가고 일변도로 가고 외연이나 중도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구두설로 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참 앞으로의 국민의힘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쇄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